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탄핵 전국 속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이다. 지금 오늘 뭐 쿠키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6.3%, 0.7%인데 이게 뭐 지난번 대선 수치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과 전망,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치 어떻게 되시는지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네. 깊숙한 내용은 이준우 평론가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아유, 말씀 많이 하십시오. 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8년 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8년 전과 다른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은 사실 50% 이상으로 지지율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혹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확장되지 않고 또 이렇게 접전을 펼치는 양상,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민주 37, 국힘 36.3이면 민주당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만 나누어지고 중도는 선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도가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중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도는 또 어떤 생각이냐? 아니 이재명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도도 탄핵 직후만 하더라도 직무 정지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 쪽으로 옮겨갔던 15에서 20%가 고스란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지금의 여론, 심지어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아시아투데이의 연구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이준우 평론가도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우리가 그토록 뭐 노래를 부르듯이 매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기관의 심의를 더 받으면 돼요. 그래서 받아서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되지. 그게 가려지기 전에 명태균 조사다 아니다 뭐 믿을 수가 없다 고발한다 어쩐다 가짜다 엉터리다 누구와 관련돼 있다 뭐 고성국 TV와 예전에 조사를 많이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규명을 하면 될 일이고 다만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여론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그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럼 이렇게 된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론의 형성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우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다른 여론 지지도의 지지도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요. 한 자릿수 내려간 이후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회복을 못했고 계속 쭉 그대로 이어왔다가 그대로 문재인 정권한테 정권을 넘겨줬었지요. 하지만 지금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업체로 알려진 곳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거기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비상계엄 후에 대통령 지지도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5%더 언더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보면요.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25%가 넘었고요. 올해 1월 초가 되니까 드디어 4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언론에서만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상당수의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형태의 방향성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어느 특정 업체가 여론조사 했다 해가지고 왜곡하거나 또는 조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일단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재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보면요. 굉장히 젊은 세대, 청년층에서 굉장히 국민의힘, 우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처음에는 계엄했을 때 놀랐습니다.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 세대는 이게 뭐지? 당황했지만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계엄에 이어서 탄핵 이후에 본인이 대선에 바로 이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하는 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분노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우파에 지지하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70대 이상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 TK, PK에서 여론이 형성이 단단하게 모여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심지어 수도권까지도 여론이 지금 우파 쪽에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했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요 여론 조작됐다고 하면서 내란 선동하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소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적반하장이다. 지난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김어준 씨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 꽃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부산 진구에 있는 구청장 여론조사 했었는데요. 본인들은 박빙이라고 했었지만 어떻게 됐죠? 결과를 까보니까 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후보가 지고 있으니까 좀만 도와달라라고 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까요. 7배 차이 납니다. 22%포인트 차이로 엄청난 차이를 졌거든요. 이 정도 보면 2배만 차이 나도 여론조사가 의심스럽다. 공정하냐 의심스럽다 의심할 수 있는데 7배 차이 난 거는 굉장히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랬던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또 중도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내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고발한다. 내란 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이고 여러분들 이 결과를 우리가 많이 공유를 하고 옆에 전파하면서 혹시나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대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얻어야 될 국민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호재로 작동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못 가져간 것이 바로 민주당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전히 재판 리스크가 남아있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심리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자리를 노린다면 그렇다면 법원에 엄중한 그 재판을 제대로 판결을 받아라. 그 결과를 보고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최상목 마음에 안 들어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 가 그럼 끌어내려. 이게 이제 지금 된소리를 맞는 게 지금의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지율이 비슷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정당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수사도 수사대로 검찰이든 공수처든 심지어는 경찰이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도 공정해야 돼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필요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의 힘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럴 때 중요한 게 민생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이 발표만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다. 우리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날짜부터 1월 8일부터 라꾸라꾸 침대를 사서 무조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에 가지 않겠다. 여기에 있겠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죠.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 지역구에도 양해를 구하고 하루에 30개씩 민생 의제를 내놓겠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여론 돌았습니다. 더 이상 정쟁 그만하고 정책을 위해서 하자 힘쓰자는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요. 저는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당황할 정도로 지지율이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선거처럼 샤이 보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국민의힘 지지도는 이거보다 더 실질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굳이 박근혜 탄핵 정국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한 거죠. 민주당과 이 수사 행태가 너무한 게 박근혜 정부 탄핵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처음부터 탄핵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뭐 하야나 뭐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고 결국에 이제 탄핵이 됐고 경찰 수사는 탄핵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래 헌법재판소에 넘겼고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으니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되겠지 하고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수본이나 뭐 공수처나 민주당을 등에 업고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보수가 결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수의 결집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소장님 말씀이 정말 이거는 그 국민의 권영수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민생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소상공인 분들이 그 춘천 같은 작은 소도시에는 하루에 1개나 2개의 음식점이 지금 폐업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나중에 국세청이나 뭐 기재부나 등등 수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4분의 1분기가 끝날 때쯤에 나올 수치인 건데 지금 피부로 와닿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중도는요.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으로 탄핵 또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보다도 더 집중이 되는 게 이재명 안 돼. 5글자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협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방어를 해 나갈 거예요. 또 법리적 대응을 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8년 전, 맞습니다. 7년 전과 다른 건데 여기서 핵심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협심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싸우면 제가 볼 땐 끝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올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편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하튼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7년 전에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우리 이준우 평론가 할 텐데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이 얻은 득표를 다 합하면 이겼죠. 문재인보다 높아요. 봤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때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홍철민이 되라. 저는 이번에 오동표가 돼야 된다. 오동표는 필승카드예요.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협심을 한다 그러면 오동표. 오동표라는 후보가 있으면 거기에 원희룡 뭐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오동님 한입님 아니고요. 아니면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이름 네 글자로 가요. 아니, 일본 알겠습니다. 이름이 네 글자로 네. 가면 복잡해지니까. 일본인으로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우나 알겠습니다. 남궁이 아니면 약간 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근본 지지는 특정인이 아니라 협심이 중요하다. 네. 이 말씀. 지금 저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물론 이거는 조기 대선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 거고요. 이거 확정되려면 헌재에서 심리를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조기 총선도 이번에 같이 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증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검증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하고 있는 중이다. 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 등등의 말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상태지만은 저는 상당히 지금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또 그리고 김어준 씨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조사에 참여했던 것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분명히 선관위가 공정하게 했는지는 한번 정말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이거는 심판받아야 된다. 우리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한번 무효 선언을 하고 재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제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의혹을 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준우 평론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 부분을 지적을 또 콕 집어주셨으니까 이건 미국의 아들 부시 얼마 전에 이제 지미 카터 100세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들 부시가 참 대단했던 것이 칼 로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용어를 쓰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엘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어를 선택할 때 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대해서 호응을 받고 못 받고 했어요. 자, 만약에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도 있겠죠. 그런데 부정선거 이러면 중도층이 안 따라와요.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왜 연설문이 대통령의 이미지나 정치인의 영향력의 80%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네. 연설이 좋아야 돼요. 연설로 상대방을 확 휘어잡으면 꼼짝 못 해요. 우리가 왜 연애할 때도 손편지에서 90%가 결정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거를 부정선거 이야기하자면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선거 시스템이 낙후됐다. 초등학생이 의심하고 중학생이 의심하고 대학생이 의심하고
대학원생이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시스템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확 선거 다르네요. 시스템을 확 다르네.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부인할 수 있는 네, 사람이 누가 있으면 반대하겠어요? 야 네. 선거 시스템 검증하자니까 네. 반대야? 왜 반대야? 해킹 안 되게 검증하자. 왜 반대야? 반대야. 그럴 수 왜 있죠. 반대야? 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라 그러면 보수층은 결집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중도층은 안 따로. 근데 아. 선거 시스템을 검증합시다. 그러면 중도층에서도 아니 뭐 저렇게 뭐가 그 문제였길래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검증이나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저는 아들 부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저는 근거 있고 대책이 있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연설이에요. 이 연설을 상대방을 확 휘어잡고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밖에 없는 글로서 네. 말로서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뭐 선거 시스템 공정화 이거 짧게 검증하자. 팩트만 네, 네, 팩트만 말씀하세요. 짧게 더 그렇죠. 말씀드리고 네.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작년에 검사를 했었죠. 행안부하고 국정원에서 네. 같이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관위가 해킹 8번 당했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7번이 북한의 해커 라자루스라는 전문 해커팀이 들어와서 선관위에 들어왔다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라자루스 팀이 얼마나 유명한 북한의 해킹 조직이냐면요. 해외 중남미에 있는 은행 서버를 타서 돈을 빼갑니다. 빼가고요. 미국에 있는 영화사 콜롬비아 영화사 들어가지고 영화 파일을 빼갔습니다. 아. 예, 뭐 위대한 자기들 수령 김정은 관련된 네.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아. 그 영화 파일을 서버를 뚫고 들어가서 해킹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해킹 실력이 매우 뛰어난 네.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라자루스라는 조직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 7번 들어오고 나갔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66곳이요. 북한에서 악성 코드를 심고 나갔다. 그것도 확인이 된 거고요. 또 몇 년 됐죠. 원전에 들어가서 원전 설계 도면을 수천 장을 가지고 나갔다. 네. 이것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하고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다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보안 시스템 점검 받아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선관위가 거부를 해요. 그 상태에서 이번 총선 치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관위가 비밀번호를 기본적인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해놓고, 맞춰놓고 북한의 해킹 7번 당하고 또 모의 테스트 해보니 실제 해킹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외부에 점검 안 받겠다 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으니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선관위에 그렇죠.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면서 우린 독립기관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작년 3월에 해가지고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에 성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역이 없어야죠. 네, 그럼요. 아니 주권자인 국민도 성역이 없는데 성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방금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도 이준우 평론가는 오늘 정말 핵심만 꼽아서 이렇게 주옥 말씀을 같은 주시니까 오늘, 예. 중요한데 중국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해킹인데 네. 왜 북한의 해킹도 말씀하셨지만 중국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뭐 탄핵을 어쨌다 저쨌다는 거는 그것은 뭐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의 해킹은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검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티그리티라는 회사가 네. 이른바 플렉스라고 하는 중국의 이 공산당이 영향을 주고 있는 해킹 그룹에 지원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의 해킹 그룹이 우리나라에도 해킹을 했어요. 네. 그게 아. 지난해에 실제로 아실 거예요. 수사들 학교 네. 모 대학교에 이 사이트까지 들어와서 네. 해킹을 했다. 아. 그 기록이 있어요. 아. 저는 이게 심각할 정도예요. 그러면 뭐냐? 어떤 해킹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지. 에이 뭐 또 툭하면 중국 이야기에 아. 뭐 중국으로 해서 또 뭐 어떻게 좀 화제를 바꾸려는 거야. 그런 접근은 그러니까 만약에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실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